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애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중에서 두근두근 그 여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 하지마.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 김애란 지음 두근두근 내 인생. 프롤로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17에 나를 가졌다. 올해 나는 17이 되었다. 내가 18이 될지 19이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그리고 나는 무럭무럭 늙는다. 누군가의 한 시간이 내겐 하루와 같고 다른 이의 한 달이 1년쯤 된다. 이제 나는 아버지보다 늙어버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의 얼굴을 내게서 본다. 나는 내가 34이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본다. 오지 않은 미래와 겪지 못한 과거가 마주본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는다. 17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34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두근두근 그 여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들이 제일 잘한다. 먼저 알고 가지로 손을 흔들면 안도하고 계절이 뒤따라온다. 봄이 되고 싶은 봄, 여름이 하고 싶은 여름, 가을 혹은 겨울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봄 하기로 마음먹으면 나머지는 나무가 알아서 한다. 자연은 해마다 같은 문제지를 받고 정답을 모르면서 정답을 쓴다. 계절을 계절이게 하는 건 바람의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날에 짝짓기를 해야 한다는 건 아버지가 제일 잘한다. 뼈와 살이 자라는 열기를 어쩌지 못해 아무 때고 풍덩풍덩 물속에 몸을 던지던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가 간절하게 바라온 건 오직 하나, 여자를 안는 것이었다. 때는 17. 아버지는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남의 살이 그리워 미치기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산에 비슷한 게 돼 있었다. 하지만 아직 사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내가 되고 싶은 사내, 여름이 되고 싶은 여름이었다. 바야흐로 7월, 아버지는 초록에 포위돼 있었다. 여름의 식성, 여름의 정력에 눌려 있었다. 사방의 초목은 자라고 뻗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관능적으로 엉겨 있었다. 매미들은 덩달아 악을 쓰고 울어댔다. 그때껏 시골에서 자란 아버지는 그것들이 모두 수컷인 걸 알았다. 교미할 짝을 찾아 구애 경쟁을 하는 거였다. 놈들은 자기 존재를 알리려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밤마다 얕은 숨을 토하던 아버지의 귀에 그것은 온통 나랑해 나랑해
하는 애원처럼 들렸다. 아버지의 몸은 자주 뜨거워졌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달뜬 몸을 물에 담그면 샛강에선 한여름에도 치 소리가 났다. 매미들은 줄기차게 울어댔다. 여름을 꽉 채우며 여름을 팽팽하게 만들며 나랑해 나랑해 하고 나도 잘해 나도 잘해 하고 높은 소리로 그 울음 한가운데서 먼 곳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게 남 일이 아니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날에 가출을 해야 한다는 건 어머니가 제일 잘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세상이 궁금해. 아무 때고 공상에 빠지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간절하게 원해온 건 오직 하나, 동네를 뜨는 것이었다. 때는 17. 어머니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가 그리워 병이 날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그날도 냇가에 앉아 성적표를 찍고 있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데 힘을 기울여야 하나 알 수 없어서였다. 같은 시간 아버지와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몸을 식힌 계곡물이 어머니가 발을 담근 개천까지 흘러왔기 때문이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했다. 수면 위론 잠자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내에 끓는 빛과 허공에 도는 빛이 부딪혀 소란했다. 어머니는 겹겹이 포개진 산 아래 부르퉁이 앉아 있었다. 얼마 전 예술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후 줄곧 지어온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여름을 간섭하는 여름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안다 해도 무시하고 꺼릴 것이 빤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산을 바라봤다. 문득 산이 부푸는 느낌이 났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탄식 때문이라는 건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수총각의 비명. 아버지, 다음 생엔 반드시 금수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울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다. 사방의 초목은 싱싱하게 출렁였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는 초록에 무심했다. 초록이 지겨웠다. 그런 마음 역시 초록의 영향 아래 일어난 일이란 건 모르고서였다. 어디선가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 바위에 앉았다. 곧 이어 꼬리를 치켜든 채 열을 식히는가 싶더니 사뿐 비상해 어머니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았다.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의 눈에 잠자리의 날갯짓은 왠지 나랑 가, 나랑 가 하는 신호처럼 보였다. 가보 마라, 가보 마라 하는 채근처럼 들렸다. 어려서부터 오빠들의 잘난 체를 듣고 자란 어머니는 그것이 지구 최초로 하늘을 난 생물이라는 걸 알았다. 물에 살던 곤충 하나가 어느 날 날아볼까 마음먹은 뒤 그냥 그렇게 된 거였다. 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어머니는 놀라웠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고 어떻게 솟는 건지 궁금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에게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했다. 잠자리는 쉬지 않고 선회했다. 나랑 가, 나랑 가 하고
가봄 알아, 가봄 알아 하고 여름을 흩뜨리며 여름을 어지럽게 만들며 얇은 날개로, 얇은 날개로.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물풀 위에 앉아 교접에만 몰두하는 몇몇 쌍도 보였다. 상대방의 생식기를 자기 머리 쪽으로 오게 해서 둥그런 자세를 취한 거였다. 어머니는 양 꼬리가 만들어낸 찌그러진 하트 모양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다. 그러곤 세차게 고개를 저은 뒤 골이 난 듯 웅얼댔다. 이 고장 남자랑은 안 해. 절대로 안 해. 아버지가 찾은 곳은 깊은 계곡이었다. 그곳 산세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웬만해서 찾을 수 없는 골짜기, 굽이굽이 혈관처럼 퍼진 물의 지류 중 하나가 한 번 더 갈려 여러 줄기로 뻗어나가던 중 산중터, 숨 돌릴 만한 평지를 만나 어이쿠 주저앉아서 생긴 작은 못이었다. 물은 돌고 돌아 고인 듯해도 늘 새물이었다. 물은 돌고 돌아 다시 온 거라 언제나 옛물이었다. 그것도 나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물.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 위로 무수한 주름을 드러내는 맑고 늙은 물이었다.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그 산물을 길어 마시면 좋은 꿈을 꾼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물 위에 떠 하늘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산이 꾸는 꿈을 깔고 누운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눈을 끔뻑이고 있으면 바깥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났다. 실핏줄 같은 물길을 타고 온 마을에 꿈이 방류되는 소리였다. 꿈은 쉬지 않고 새나갔다. 잠든 이들의 좁고 컴컴한 귓구멍을 타고 잠속으로 흘러갔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잘 자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발로 걸어 직접 그 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곤 번번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다. 수면 위로 아버지의 시커먼 거웃이 수초처럼 너울거렸다. 물밑에선 민물고기 몇 마리가 멍청하고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홀딱 벗은 미성년의 육체는 햇빛을 받아 매끄럽게 빛났다. 머리 위론 딱 웅덩이만한 크기의 하늘이 오목하니 둥그렇게 트여 있었다. 키 큰 나무들에 둘러싸여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모양을 바꾸는 멀고 좁은 하늘이었다. 쏴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머리채를 흔들며 초록을 퍼뜨렸다.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도 싸하게 시려왔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때마침 태어난 이래 자신에게 가장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였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는 고뇌했다. 그러곤 잡생각에 시달리는 자신이 못마땅해 혼잣말을 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 시간이. 그즈음 아버지가 생각이 좀 많긴 했다. 어머니와 비슷하게 진로가 어그러진 뒤 시간이 남아돌아서였다. 아버지는 자기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시절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아버지는 태권도 특기생으로 도에서 알아주는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회에서 부당 판정에 항의해 소란을 피우다 심판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려 정학을 맞은 상태였다. 아버지는 방학을 핑계 삼아 집에 내려와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선배들의 연이은 구타와 기합도 싫었고 자기가 정말 이 길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해 여름은 아버지에게 유예 기간이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기 전 뭔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건 복학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불안하게 하는 건 아버지가 뭐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만 싶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 갑갑하기도 했다. 딱히 할 게 없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수음에만 몰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날은 그것이 하루에 몇 번이나 가능한지 알아보려는 실험을 하다 자기 성기를 꼭 쥐고 기절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할머니가 구급차를 부르려는 걸 할아버지가 만류해 찬물 한 양동이를 들이붓고 나서야 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혼몽한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아, 성욕엔 찬물이 좋은 거구나. 라는 것과 아, 인간이 하루 5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였다. 제 앞날이 막막해 숨이 막힐 때마다 남의 살이 그리워 숨이 가쁠 때마다 아버지가 텀벙텀벙 물속으로 뛰어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였다. 어떻게 살 것인가? 쉽고 어려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쉬운 말들에 늘 무서움을 느꼈다. 좋아한다는 말, 아프다는 말, 늙는다는 말, 하고 싶다는 말과 같이 납작한 질감의 것일수록 그랬다. 그나저나 하고 싶다니 생각난 김에 한번 할까? 갈등하다 아버지는 그런 자신이 몹시 싫어졌다. 예전에는 몸이 고플 때만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머리가 복잡해질 때마다 바지를 벗으려 했다. 아버지는 한탄하며 한마디 했다.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사실 그 정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는 거였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했다. 한 소년을 빼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자신의 미래를 두고 머리가 터져라 고민하던 아버지는 벼랑간 철퍼덕 물속으로 잠수했다. 배영 자세에서 그대로 몸을 말아 고꾸라진 거였다. 놀란 물고기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저 위에선 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자리를 아버지보다 나이가 10배 이상 많은 나무들이 장승처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옛날 여자들이 치성을 들이고 갔다는 큰 어른 나무도 있었다. 조만간 아버지가 제발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엉엉 하고 빌게 될 나무가 그 나무였다. 그때 아버지는 모르는 게 많았지만 기도란 그렇게 입이 없는 것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더욱이 사람보다 나이가 몇 갑절은 많은 나무라면 믿을 만한 나무였다. 어디에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뭉게구름이 강물 위로 엷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갔다. 매미도 울고 새도 울고 정체를 숨긴 채 발자국만 드러내는 산짐승도 어디선가 가르랑거리고 있었다. 청춘, 그리고 여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 스스로 아름다워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줄 모르는 한 소년이 그렇게 시리도록 찬물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여름, 여름이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다. 며칠 후 고모댁에 혼사가 있어서였다. 어머니가 할 일은
고모에게 의례적인 안부를 여쭌 뒤 돈봉투를 건네드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머니는 이미 딴 맘을 먹고 있었다. 손 안에 거금이 쥐어진 순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어머니는 비포장 도로가 깔린 언덕 입구에 섰다. 산은 고요하게 나풀대며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은근한 듯 집요하게 부드럽고 수상쩍게 출렁이고 있었다. 하나의 초록 안에는 여러 개의 초록이 들어있었다. 옅은 초록, 짙은 초록, 더 짙은 초록이 하나인 듯 수천 개로 번져 있었다. 여름은 색이 많아 좋은 계절이었다. 여름은 통활하고 있는 계절이었다. 집집마다 온갖 문을 활짝 열어두는 데는 어머니가 교복 치마를 2번 젖고 아무 데서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였다. 어렸을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란 어머니는 산이 울룩불룩하다는 걸 알았다. 계절마다 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도, 날에 따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산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지난해 일들을 떠올렸다. 삼촌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면 외할아버지는 당사자를 독방으로 불렀다. 그런 뒤 일종의 담판 혹은 거래를 했다. 삼촌들은 대부분 원하는 걸 선택했고 결과에 별로 불만이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을 즈음 어머니도 당연히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앉힐 줄 알았다. 아버지, 저는 노래가 하고 싶어요. 라는 대답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특별활동 시간에 우연히 성악부에 들었는데 서울에서 온 교생 선생이 어머니의 재능을 침이 마르게 칭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딴 길로만 다니는 것 같았다. 그리곤 어느 날 대문 앞을 2팔로 막아선 어머니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우리 집에 예술은 없다. 그게 몇 달 전 겨울의 일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속에 그 일을 담아두고 있었다. 그 즈음 어머니는 뭔가 되려 하는 참이었다. 하지만 자신도 그게 뭔지 몰랐다. 조금 더 노래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스스로 노래 그 자체가 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읍내 정류소에서 바이올린이며 화구 따위를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훔쳐보곤 했다. 원시 잠자리가 지상에 들이우는 아름다운 그물 그림자를 최초로 목격했을 곤충의 마음으로 고개 들어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마음은 끊임없이 속삭였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움직이라고. 너도 너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 거금을 쥔 어머니의 가슴이 쫓기듯 펄떡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서울로 가 방을 하나 얻는 거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학원에 다니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나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켜 주지 않을까? 어머니는 자리에 멈춰 섰다. 그러고는 돌아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갈등하다 고모에게 가길 포기하고 버스 정류소와 이어진 샛길로 걸음을 돌렸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지나가 본 뒤로 발 디뎌 본 적 없는 낯선 지름길이었다. 큰 어른 나무는 웅덩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둥은 크고 둥그렇고 수십 개의 가지는
하늘을 떠받들며 바람을 섬기고 있었다. 크나른 나무의 뿌리는 거대했다. 그것은 제 몸의 2배, 3배 되는 크기로 땅 곳곳에 퍼져 있었다. 바위 밑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몇몇 가닥은 물가에 직접 촉수를 내밀어 약수를 빨아먹고 있었다. 가만히 귀를 대고 있으면 나무에 피가 도는 소리가 들릴 만큼 몹시 늙어 사는 것의 황홀함을 아는 고목의 정력이었다. 계곡물이 도달한 하늘 끝에서 파랗게 너울대는 잎들이 그 사실을 말해줬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죽어가는 중이라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고 죽는 중이라고. 얼굴에 주름 많은 물 위로 제 모습을 비춰봐. 저도 늙은 것을 안 나무가 쏴 흔들리는 한낮이었다. 매미들은 큰 소리로 맴맴맴맴 울어댔다. 이 계절이 끝나면 곧 죽을 것을 알고 그러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볼 때 세상 모든 성충들은 자기만 빼고 다 번식 중인 것 같았다. 사마귀도, 풍뎅이도, 하늘소도, 심지어 하루살이조차 생애 마지막 날 교미를 위한 광란에 비행을 했다. 고작 6일을 산 주제에 17년을 산 자기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말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웅덩이에 떠 있었다. 그러곤 지금 이 순간 전래동화에서처럼 하늘에서 색시가 뚝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최근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예쁜 여자를 돌아보는 바람에 차에 치여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걸. 게다가 나는 아직 꿈도 없어. 그런데 문득 아버지의 눈에 크너른 나무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천천히 개구리 헤엄을 쳐 그쪽으로 다가갔다. 신심이 동했다기보단 심심하니 뭔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아버지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고목 앞에 섰다. 그러고는 넙죽 나무 앞에 절했다. 한 번 하고 허전해 2번을 더 엎드렸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시커먼 엉덩이 골 사이로 성기가 덜렁거리는 걸 새들이 다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아버지는 크너른 나무를 향해 칭얼대듯 소리쳤다. 여자친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네? 여자친구 하나만. 응? 그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 잠자코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럼 그렇지 하고 물속으로 기어갔다. 영빨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찾지 않지? 단정하며 투덜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골짜기에 첨벙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짓말처럼 정말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거였다. 산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던가? 어머니는 찌푸린 얼굴로 잡목을 헤쳐나갔다. 길눈이 어두운 편이 아닌데도 가도 가도 그 길이 그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았다. 마치 누군가 이상한 술법을 부려 산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무작정 낯선 곳에 발을 들인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면서도 여기만 벗어나면 금방 새 삶이 펼쳐질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뜬 걸 보니 3시간은 좋기 넘은 듯했다. 허기와 피로,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못 견디게 오줌이 마려웠다. 어머니는 인적 없는 으슥한 자리로 들어가 치마를 올리고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순간 자신을 보고 있는 무언가의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물뱀 한 마리가 어머니를 멀뚱히 노려보고 있었던 거다. 명색이 시발공주였던 어머니도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자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물뱀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것만 같아 뛰고 또 뛰었다. 그러다 급기야 썩은 나무 둥치에 걸려 자빠졌고 그 속에 든 벌집이 흔들렸고 흥분한 벌떼들이 덤벼들었고 어머니는 다시 뛰는 수밖에 없었고 너무 달려서 토할 것 같았고 시발 이젠 가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고 신한 짝은 어디로 나라가 없었고 그런데 저 앞에 계곡이 보였고 마침내 민첩하고 유려한 자세로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낙하한 순간 계곡 안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다.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새떼가 푸드덕 날아올랐고 호젓하게 배영을 즐기고 있던 아버지도 놀라 자빠진 뒤 물을 먹고 어프어프했다. 어머니는 물속에서 허둥대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췌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순간 수심이 그리 깊지 않다는 걸 떠올린 아버지도 호흡을 가누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3초간 그렇게 말없이 서 있었다. 예쁜 얼굴이다 라고 아버지는 생각했고 대체 뭐지? 라고 어머니는 경계했다. 아버지는 곧 자기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양손으로 황급히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속에 쭈그려 앉았다. 조금 전 큰어른 나무에게 소원을 빈 바 있는 아버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나무와 어머니와 다시 나무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러고는 수면 위로 고개만 쫑긋 내민 채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누구세요? 바람은 곳곳에 색을 얹으며 계절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 색에 제일 먼저 물드는 건 여자들이었다. 그 물이 가장 늦게 빠지는 건 남자들이었다. 여름은 색이 많아 좋은 계절이었다. 여름은 색이 바래 힘센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 색은 고스란히 강물에 담겼다.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멍하니 산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초등학교 때 배운 단순한 노래를 흥얼대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아는 한대수. 그 이름 아름답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아는 최미라. 그 이름 아름답군요. 그 여름 아버지는 노래했다. 온종일. 그리고 멍하니. 일단 시작하면 부르는 이가 그만두고 싶어질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긴 돌림 노래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아름답군요. 아름답군요. 하고 아랫배를 떨며 높은 소리로 높은 소리로 그러곤 마음속에 있는 상대에게 자꾸만 누구냐고 물었다. 그래야 이어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이름의 메아리가 내 이름인 것을 알아. 내 이름의 어딘가에 네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 계속해서 감기 그리고 열병의 나날이 지나갔다. 몇 번의 큰 비와 뒤척임, 일교차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래프의 곡선과 먼지의 운동, 낮과 밤, 빛의 마블링 그런 것이 지나갔다. 그 사이 간절을 앓는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아팠다.
면역을 배우느라 그랬고 나이를 잡수느라 그랬다. 철이 든다는 건 철을 겪었다는 말과도 같으니까. 계절에 제법 물들어 봤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는데도, 아직 초목이 싱싱한데도 아버지는 저 혼자 간절을 알았다. 그러니 이따금 열이 오른 아버지가 투병 중 황홀을 경험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때마침 어머니의 연이은 퇴짜와 새침에 한창 애가 타 있던 차였다. 그 시절 아버지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이상하고 아득한 대화를 했다. 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 웅덩이에 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공중에서 상대를 내려다보는 상황이었다. 굽어보는 쪽의 얼굴은 웅덩이 위 하늘을 꽉 채울 만큼 커다랬다.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신이라도 된 양 그랬다. 아버지는 사지에 힘을 풀고 먼 데를 바라봤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거대한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당신은 왜 당신을 당신의 아버지라 불러? 어머니의 목소리는 왕왕거리며 산 너머로 퍼져갔다. 큰어른 나무를 위시한 오목한 공간이 그 자체로 하나의 스피커가 된 듯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음성은 겹겹의 원을 그리며 숨 너머로 번져갔다. 나는 하고 아버지니까 하고 동심원의 가장 나중에 그려진 원 바깥에서 파드득 새떼가 날아올랐다. 그 소리는 메아리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닌 산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얼마 뒤 두 사람의 위치는 바뀌어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물에 떠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려보는 형상이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먼 하늘서 큰 얼굴을 들이대며 물었다. 당신은 왜 당신을 당신의 어머니라 불러? 그러자 어머니는 기쁜 듯 차분하고 슬픈 듯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어머니니까. 말하자면 몸살, 그리고 환절의 날들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위에 앉아 나란히 몸을 말렸다. 이미 어색하게 통성명을 한 뒤였다. 어머니가 갖고 있던 지폐 꾸러미도 한 장 한 장 돌멩이 아래 놓여 햇빛에 말라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쪽 신이 없는 어머니를 마을 입구까지 업어다 줬다. 사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등짝에 전해지던 어머니의 온기, 어머니의 가슴팍에 전해지던 아버지의 호흡이 두 사람을 묘하게 흔들어 놨다. 그날 긴 산길을 내려오며 어머니는 가출을 좀 더 유보하기로 했다. 한대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뒤 집을 떠나도 늦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였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일단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고 그것 말곤 딱히 할 게 없어서였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필요했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친구 사이라는 선을 확실히 그은 채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한 어머니가 자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나은 사람? 응, 나은 사람. 노래로? 노래로. 그게 돼? 어쩌면 단지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을 털어놓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귀한 사람처럼 느껴지던 때였다. 비밀과 거짓말, 유혹과 딴청, 진담 혹은 우스갯소리가 얼마간 이어지던 시기, 작게 웃고 공감하고 귀 기울이던 나날. 하지만 연인들이 차려놓은 대화의 식탁에 꼭 밀담만 있으라는 법은 없었다. 거기에는 오히려 둘만의 미러를 보호하기 위한 무수한 딴 얘기와 시치미가 필요했다. 시시껄렁한 얘기도 좋고 번박한 소재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 말들을 통해 두 사람이 뭔가 축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였다. 아버지는 모자란 화제거리를 주로 만화방에서 얻었다. 원숭이는 원래 헤엄치지 않았대. 정말? 어. 근데 사람은 하잖아. 어.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대. 아버지가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러곤 어머니가 정말? 하고 물을 때 단어의 뒤꿈치가 사뿐 들리는 그 가볍고 다정한 억양이 퍽 듣기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헤엄치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신이나 어머니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순서대로 폼을 바꿔가며 온갖 수영법을 선보였다. 자, 이건 자유형, 이건 배영, 봐라, 접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평영. 아버지는 오두방정을 떨며 잘난 체를 했다. 으하, 그거 웃기다. 뭐? 네가 지금 하는 거 말야. 병영? 응, 꼭 개구리 같아. 하나도 안 멋있어. 그건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러자 아버지는 훗날 자기 삶의 기본이 될지도 모를 중요하고 암시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 야, 이게 이래 웃겨 보여도 물속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영법이야.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그런 잡스러운 지식을 늘어놓는 데는 최고생의 콤플렉스도 한몫했다. 아버지는 어디서든 뭔가 있어 보인다 싶은 정보들은 단단히 기억해 두었다. 적당한 순간 써먹곤 했다. 사내로서 한 여자에게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 설명해 줄 때의 자긍심도 한몫했다. 물론 그 인용이 항상 적절했던 것은 아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경우도 끼워 맞춘 듯 억지스러운 순간도 없지 않았다. 어머니는 천진한 표정으로 내숭을 떨며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저 동공 좀 봐. 도발을 모르는 도발, 혹은 도발을 약간 아는 도발. 활짝 열린 어머니의 동공 속엔 분명 그런 것이 있었다. 조금은 어머니가 의도한 거였다고 해도 말이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십성 과학 잡지에서 읽어온 얘기로 어머니의 환심을 샀다. 나무 하나가 하루 동안 두 사람이 마실 양의 산소를 만들어낸대. 그러고는 넌지시 먼 하늘을 보는 척했다. 동시에 쓸쓸한 듯 서정적인 눈빛도 잊지 않았다. 조금 전 웅덩이에서 나온 탓에 아버지의 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한기로 살짝 곤두선 아버지의 솜털에 미세한 물방울들이 매달려 있었다. 정말? 정말.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우리가 남의 숨을 먹고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말을 이었다. 나무도 우리 숨을 먹잖아. 크너른 나무의 가지가 조그맣게 흔들리며 어머니의 얘기를 긍정했다. 아버지는 맞다 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한 거였다. 잠시 후 아버지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불렀다. 미라야. 응? 아버지가 한 번 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최미라. 왜? 아버지가 말했다.
노래해봐. 뭐? 너 성악 조금 배웠다며? 것 좀 해봐. 어머니가 얼굴을 붉혔다. 싫어. 왜? 못해. 아이 참, 한번 해봐. 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잘하는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노래를 듣고 싶은 거야. 몰라. 한 번만, 어?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아버지의 설득과 아첨, 어머니의 새침과 딴청이 줄다리기를 했다.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자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토라진 척했다. 같은 사내들 앞에서는 절대 못 부릴 앙탈, 발각되는 즉시 15명의 최고생이 달려와 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이단 옆차기를 날릴 법한 애교였다. 이윽고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운을 뗐다. 듣고 싶어? 어. 진짜? 아, 그렇다니까. 어머니가 주저하다 고백했다. 근데 나 아는 거 별로 없어. 별로? 어. 근데 그게 꿈이야? 성악가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째려봤다. 됐어, 안 해. 아버지가 다급히 어머니를 달랬다. 아냐, 해, 해, 꼭 해. 제발 해, 어? 얼른 해.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를 제외하곤 지금껏 누구 앞에서도 해본 적 없는 노래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곤 아버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높은 너럭바우 위에 섰다. 어머니는 배꼽 아래로 조부시 양손을 모았다. 얼굴에는 보기 드문 엄숙함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세는 숫자 하나, 둘, 셋.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색.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한참 뒤 어머니가 물었다. 어땠어? 한참 뒤 아버지가 말했다. 좋아서 혼났어. 얼마 뒤 어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말했다. 슬프다. 두 사람은 다시 나뭇잎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쉬지 않고 제잘됐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노랫소린 이미 흩어져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아득하고 정갈한 여운이 계곡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나무들은 풍요롭게 너울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야릇하고 암시적인 침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흔들려야 할 것은 흔들리라고, 벌어져야 할 것은 벌어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 하루 동안 두 사람 몫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 한 그루와 소년, 그리고 소녀가 있었다. 말 그대로 오롯한 삼각형이었다. 이윽고 땅바닥을 내려보던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어머니는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뜬금없이 쌀쌀맞게 말했다. 이 고장 남자랑은 안 해. 터벅머리 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물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반복했다. 이 고장 남자랑은 안 해. 절대로 안 해. 그러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신령하고 오래된 나무, 점잖은 크너른 나무 아래서의 일이었다. 헛기침하듯 하늘하늘 흔들리던 나뭇잎 하나가 어머니의 손등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산에 있어 푸르던 것이 살에 앉으니 더욱 선명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건 정말 예쁜 초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에게로, 어머니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바람은 그들 주위를 오랫동안 맴돌며 주저하다 사라졌다. 먼 훗날 그 자리로 다시 올 걸 알고 그러는 듯했다. 쏴. 큰 바람이 불자 수면 위로 잔물결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수한 잔주름을 드러내며 처량하게 웃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이윽고 한참 입 맞추고 있던 어머니가 고개 들어 먼 곳을 바라봤다. 왜 그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대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을 털어내려는 듯 부드럽게 답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러곤 다시 아버지와 입술을 포겠다. 바람은 아무것도 아닐 리 없는 그들의 사연을 가늠하며 여름의 미래를 예감하며 이미 지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 두 사람의 머리를 가만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바람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절을 계절이게 하려 딴 데로 떠날 차비를 했다. 하늘은 높고 매미의 매끈한 눈동자 위로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는 뭉게구름이 지나갔다. 산익구는 꿈속에서 매미들은 소리 죽여 노래했다. 그때 우리는 그걸 원했어. 그때 우리는 그게 필요했어. 그때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때 우린 그걸 한 번 더 했어. 그때 우린 그걸 계속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게 몹시 좋았어. 바야흐로 진짜 여름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두근두근 그 여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